저는 쉽게 국어를 할 줄 압니다. 수갑을 찬 젊은 여성이 말했. 판사는 참지 못하고 폭소를 터뜨렸다. 물론 그러시겠죠. 그럼 나는 외계어의 달인이겠군요. 법정 전체가 들으라는 듯 그가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웃음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이토록 붐빈 적이 없었다. 모든 좌석이 꽉 찼고 사람들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으며 카메라를 든 기자들은 오늘의 특종을 포착할 정확한 타이밍만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군중이 만들어내는 웅성거림은 낡은 법원 건물의 에어컨 진동 소리와 섞여 묘한 긴장감의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서지우는 수갑을 찬 손을 앞으로 모은 채 피고인석으로 걸어갔다. 법정 경위가 기립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외치며 찾아온 갑작스러운 정적 속에서 그녀의 발소리만이 뚜렷하게 울려 퍼졌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가운데 강철민 판사가 정돈되지 않은 서류 더미를 들고 측면 문을 통해 들어왔다. 그는 건장한 체격에 백발을 뒤로 깔끔하게 넘긴 중년 남성으로 수년간 타인의 인생에 판결을 내리며 깎여나간 듯한 특유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지루함, 우월감, 그리고 이따금 스치는 경멸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앉으세요. 강 판사가 서류를 책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명령하자 참석자 몇몇이 흠칫 놀랐다. 지우는 두 명의 교도관 사이에 서 있었고 그녀의 왼쪽에는 국선 변호사인 오수진이 자리하고 있었다. 오 변호사는 너무 많은 사건과 턱없이 부족한 예산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중년 여성이었다. 짙은 다크서클과 미세하게 떨리는 손은 카페인 과다 섭취와 수면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사건 번호 2024 고합 47 피고인 서지우 죄명 컴퓨터 등사용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법원 서기가 낭독했다. 파도처럼 다시 웅성거림이 법정을 휩쓸었다. 지우는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의 등에 꽂히는 것을 느꼈다. 어떠한 증거가 제시되기도 전에 이미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 시선들. 그녀는 그 느낌을 잘 알고 있었다. 평생 동안 겪어온 시선이었으니까. 박동훈 검사가 마치 연극 시사회에 선 배우처럼 넥타이를 매만지며 연극적인 동작으로 일어났다. 그는 날카로운 이목구비를 가진 마른 체형의 남성으로 어떤 방에 들어가든 즉각적으로 서열을 정리해버리는 전형적인 엘리트 계층의 억양을 구사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박 검사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우리는 이 법정이 본 가장 교묘한 사기극 중 하나를 저지른 젊은 여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서지우 피고인은 자신이 공인된 번역가인 것처럼 위장하여 다국적 기업, 교육기관, 심지어 정부기관에까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배심원단 앞을 천천히 걸으며 극적인 침묵을 유지했다. 그녀는 10개의 다른 언어로 번역을 했다고 주장하며 수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무려 10개 국어입니다. 재판장님. 하지만 현실은 이 젊은 여성이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뿐이며 어학 능력을 증명할 어떠한 자격증도 학위도 증명서도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스카이, SKY, 대학은커녕 정규대학 문턱도 밟아본 적 없는 자입니다. 박 검사는 동정하는 척하지만 철저히 오만함이 묻어나는 미소를 지으며 지우를 돌아보았다. 경제적 어려움이 사람을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기는 사기입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 말입니다. 지우는 수갑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검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존엄성을 내리치는 망치 같았다. 그 말이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강 판사는 무심한 표정으로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다. 마치 이 사건이 그의 끝없는 업무 목록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듯이 그는 입을 가리지도 않고 하품을 했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 변호인 측 할 말 있습니까? 그가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단조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오수진 변호사가 헛기침을 했다. 낡은 노트를 든 그녀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소 내용은 고용주들과의 오해와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서지우 씨는 자신이 주장하는 능력을 실제로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증명한다고요? 강 판사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썹이 조롱 섞인 흥미로 꿈틀거렸다. 정확히 어떻게 10개 국어를 한다는 걸 증명할 계획입니까? 10개 나라 말로 노래라도 한 곡씩 부르겠다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신경질적인 웃음이 터져 나왔다. 판사는 자신의 유머에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다. 재판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오 변호사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판사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오 변호사님, 이 사건 기록을 다 검토했습니다. 피고인은 23살입니다. 달동네에서 자랐고 기록에 따르면 이 어줍자는 번역 사업을 하기 전에는 빌딩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그가 지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고등교육 기록도 없고 공인 어학 성적표도 없고 이 젊은 여성이 3개 국어라도 할 줄 안다고 짐작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하물며 10개 국어라뇨? 바로 그때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재판 내내 바닥만 향해 있던 그녀의 눈이 판사의 눈과 똑바로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불꽃이 일고 있었다. 수년간 겪어온 굴욕, 무시당했던 기억, 투명 인간 취급받았던 세월이 응축된 불꽃이었다. 발언권을 주십시오. 재판장님. 그녀가 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 판사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사전 심리 동안 입을 다물고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편이었다. 하지만 이 젊은 여성이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에는 그를 묘하게 짜증나게 하면서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사건과 관련해서 덧붙일 의미 있는 말이라도 있습니까? 그가 회의적인 말투로 물었다. 저는 10개 국어를 합니다. 지우는 목소리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수정처럼 맑고 또렷하게 각 단어를 발음했다. 그리고 재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이어진 정적은 천장의 형광등이 웅웅거리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깊었다. 우주 자체가 숨을 멈춘 것처럼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리고 강철민 판사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예의 바르거나 억눌린 웃음이 아니었다. 그의 육중한 체구를 법대 의자 위에서 들썩이게 만드는 거의 발작에 가까운 우렁찬 폭소였다. 이거 정말 믿을 수가 없군. 그가 웃음 사이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며 소리쳤다. 피고인이 내 법정에서 10개 국어를 시연해 보이겠다고 합니다. 판사의 웃음에 다른 이들도 동참했다. 박 검사는 크게 미소 지으며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방청객 일부는 대놓고 웃었고 다른 이들은 조롱 섞인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서지우 씨, 강 판사가 마침내 웃음을 진정시키며 입을 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재미있다는 듯 떨리고 있었다. 그 창의성은 높이 삽니다만 이곳은 정의를 구현하는 법정이지 TV,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법원의 소중한 시간을 그런 서커스 묘기를 보는데 낭비할 순 없습니다. 정의가 서커스처럼 보이십니까? 지우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허공을 갈랐다. 판사의 웃음이 순식간에 굳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고 잠시 동안 위험한 침묵이 법정을 채웠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위협적인 톤으로 낮아졌다. 지우는 오수진 변호사가 경고하듯 팔을 잡아당기는 것을 무시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방금 재판장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은 채 저를 비웃으셨습니다. 저에게 방어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저를 심판하셨습니다. 만약 이것이 서커스가 아니라면 무엇이 서커스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법정 경위가 상황이 악화될 것을 대비해 개입하려 다가섰지만 판사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강 판사는 팔꿈치를 책상에 꿰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배짱 하나는 두둑하군요. 서지우 씨, 그건 인정하죠. 하지만 그 배짱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들로부터 당신을 구해주진 못할 겁니다. 증거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우가 맞받아쳤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증거를 해석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들은 제가 정말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박 검사가 자리에서 끼어들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피하려고 명백히 허황된 주장을 하는 사람의 말을 검증하느라 왜 국가가 세금을 낭비해야 합니까? 그게 당신들의 의무니까요.
지우가 검사를 향해 돌아서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당신들의 의무는 진실을 찾는 것이지 편견을 바탕으로 유죄를 단정짓는 게 아닙니다. 정숙, 판사가 뼛속까지 울리는 소리로 의사봉을 내리쳤다. 서지우 피고인, 지금 아주 위험한 선을 넘고 있습니다. 법정 모독죄를 추가하기 전에 입을 다무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지우는 심호흡을 했다. 심장이 너무 강하게 뛰어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었다. 아니,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평생을 물러서며 살아왔다. 재판장님, 오수진 변호사가 서둘러 개입했다. 떨리지만 결연한 목소리였다. 제 의뢰인이 자신의 어학 능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이 주장하는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이 사건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판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짜증 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보았다. 오 변호사님, 지금 이 법정을 어학 시험장으로 만들자는 겁니까? 제 의뢰인에게 제대로 방어할 기회를 주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오 변호사는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용기를 끌어내며 대답했다. 그것이 정의가 표방하는 바 아닙니까? 강 판사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의자의 등을 기댔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지우를 쳐다보았다. 마치 풀리지 않는 퍼즐을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이 젊은 여성에게는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그녀의 대담함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절대적인 확신 때문이었다. 좋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입을 열자 법정 안에 모두가 놀랐다. 당신이 공개적으로 망신당할 기회를 기꺼이 주도록 하죠. 하지만 당신이 실패했을 때, 그리고 반드시 실패하겠지만 당신의 이미 산더미 같은 법정 문제 목록에 법정 모독과 사법 방해 혐의를 추가할 겁니다. 그는 서기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한국대학교 가상의 최고 명문대, 어학당과 인문대에 연락하세요. 피고인이 할 줄 안다고 주장하는 10개 언어, 각각의 최고 권위자 교수 10명을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지우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기회가 온 것이다. 드디어 누군가가 그녀의 말을 들어줄 것이다. 서지우 씨. 강 판사가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조롱 섞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보았다.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끝나면 당신은 단순히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넘어 세상 모두가 당신이 어떤 종류의 망상적 거짓말쟁이인지 정확히 알게 될 테니까요. 저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지우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재판장님은 저에게 사과하셔야 할 겁니다. 법정은 경악에 찬 웅성거림으로 폭발했다. 아무도, 정말 단 한 사람도 강철민 판사에게 감히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정숙, 의사봉이 다시 내리쳐졌다. 강 판사는 분노와 어쩌면 무의식적인 존경심이 섞인 눈으로 지우를 노려보았다. 본 심리는 평가위원들이 참석할 때까지 연기합니다. 3일 뒤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서지우 씨. 그 3일이 당신이 오랫동안 누릴 마지막 자유의 시간이 될 테니까. 교도관들의 호의를 받으며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지우는 자신이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그토록 갈망하던 명예회복을 향한 첫걸음을 뗀 것인지 궁금했다.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은 다가올 3일이 단순히 그녀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꿀 비밀들을 폭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철문이 닫히는 금속성 소리가 지우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서울구치소는 공업용 소독약 냄새와 인간의 절망이 뒤섞인 냄새를 풍기는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었다. 구석구석 칠이 벗겨진 하얀 벽은 작은 쇠창살 창문을 통해 들어오려 애쓰는 한 줌의 자연광마저 흡수해버리는 듯했다. 지우는 2명의 교도관의 호의를 받으며 복도를 걸었다. 수갑은 풀렸지만 억압받는 느낌은 여전했다. 이제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쇠사슬보다도 무거운 짓눌림이었다. 다른 수감자들이 감방에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호기심 어린 시선도 있었고 기나긴 감금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공허한 눈빛도 있었다. 제47동 다실 정윤희 교도관이 알렸다. 젊고 프로페셔널하지만 잔인하지는 않은 인상의 여성이었다.
전체 복도에 메아리치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금속 문이 열렸다. 방장 있다. 잘 지내길 바라. 지우가 안으로 들어가자 뒤에서 단호한 쿵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지우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감방은 비좁았다. 좁은 2층 침대, 작은 세면대, 가림막이 부실한 변기, 그리고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줄 뿐 닿을 수는 없는 높은 창문 하나가 전부였다. 아래층 침대에서 낡은 책을 읽고 있던 중년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김미숙. 그녀의 얼굴은 아마도 평생 남에게 털어놓지 않을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깊은 주름으로 패어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피곤해 보이는 두 눈은 여전히 날카로운 지성의 빛을 간직하고 있었다. 네가 그 유명한 언어 천재구나. 미숙이 눈은 웃지 않은 채 입가에만 미소를 띠며 말했다. 구치소 전체가 네 이야기뿐이야. 그 악명 높은 강판사한테 대들고도 살아서 돌아온 애라고. 지우는 2층 침대에 걸터앉아 얇고 딱딱한 매트리스의 감촉을 느꼈다.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지쳐 있었다. 법정에서의 아드레날린은 증발하고 가슴속에는 무거운 공허함만이 남았다. 유명하지 않아요. 마침내 지우가 입을 열었다. 그냥 남들이 절 무시하는 것에 지친 사람일 뿐이에요. 미숙이 건조한 웃음을 터뜨렸다.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언가에 지친 사람들이야. 차이가 있다면 대부분은 이미 포기했다는 거지. 넌 아직 불꽃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곳에선 그게 꽤 위험해. 위험하다고요? 어째서요? 희망은 체념보다 훨씬 더 아프니까. 미숙이 책을 덮었다. 진짜 쉽게 국어를 하니? 지우는 감방의 얼룩진 천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은 11개 국어예요.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죠. 11개 국어. 미숙이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며 몸을 일으켰다. 너처럼 어린 아가씨가 어떻게 11개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지우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졌다. 아마도 미숙이 자신을 조롱이나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이 폐소 공포증을 유발하는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 모두 단지 살아남으려 애쓰는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저희 할머니요. 지우가 추억에 젖어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다. 이순옥 할머니, 성북동 외교관, 사택촌에서 평생 파출부로 일하셨어요. 한 가족이 떠나면 다른 가족이 왔죠. 독일인, 프랑스인, 중국인, 러시아인, 아랍인. 할머니는 소통하고 필수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그들의 언어 파편들을 배우셨어요. 미숙은 조용히 경청했고 지우는 말을 이었다. 제가 5살 때 부모님이 고속버스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저를 거두셨고 일하는 모든 집에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할머니가 청소하고 요리하고 다림질하는 동안 저는 그 집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 애들과 놀고 밥을 먹고 함께 배웠죠. 과거를 떠올리자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외교관들은 이 3년마다 바뀌었어요. 친구가 생길 때마다 떠나야 했죠. 한 언어로 완벽하게 소통하는 법을 배울 때쯤이면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새로운 가족이 왔어요. 하지만 전 단 한 번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그들과의 기억, 그 유대감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니?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요. 50년 동안 해 뜨기 전부터 해질 때까지 뼈 빠지게 일하신 결과가 결국 그거였죠. 지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정규 교육도 제가 아는 것을 증명할 자격증도 없이요. 머릿속에 가득 찬 언어들과 그것이 진짜라고 증명할 아무런 방법도 없는 채로요. 그래서 번역 일을 시작했구나. 미숙이 짐작했다. 공인된 번역 회사에 취업하려 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4년제 대학 졸업장과 공인 어학 성적을 요구했죠. 단 한 곳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줄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지우의 목소리에 좌절감이 묻어났다. 그래서 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인터넷으로 번역 의뢰를 받았고 큰 회사들보다 적은 돈을 받으면서도 결점 없이 완벽하게 해냈어요. 그런데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지우가 눈을 뜨고 미숙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떤 높으신 분이 대학 문턱도 못 밟아본 고졸 여자가 자신들이 맡긴 그 복잡한 번역을 해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으니까요.
그들은 제 번역의 퀄리티는 확인조차 하지 않고 사기죄로 저를 고발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애초에 증명할 필요도 없었던 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발소리가 다가오며 두 사람의 대화가 끊겼다. 문이 열리고 정윤희 교도관이 다시 나타났다. 서지우, 면회다. 접견실로 나와. 지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침대에서 내려왔다.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에겐 연락할 사람조차 없었다. 접견실은 금속 테이블로 나누어진 작은 공간이었다. 테이블 반대편에는 국선 변호사 오수진이 앉아 있었는데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옆에는 지우가 모르는 세련되고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여성이 가죽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지우 씨, 이쪽은 윤세아 박사님이세요. 오 변호사가 소개했다. 법정 심리학자이십니다. 박동훈 검사 측에서 다음 심리 전에 심리평가를 요청했어요. 지우의 뱃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히는 기분이었다. 심리평가요? 어째서요? 윤 박사가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피고인이 비정상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을 보일 때 진행하는 표준 절차입니다. 강 판사님과의 대립이 몇 가지 경고 신호를 발생시켰거든요. 경고 신호요? 지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제 자신을 변호하는 게 비정상적인 행동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야. 오 변호사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지우 씨, 잘 들어. 검찰은 지금 당신이 병적인 공상허언증 경향이 있다는 프로파일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 당신이 실제로는 못하면서 자신이 정말로 그 언어들을 구사한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믿어버린 망상증 환자라고 주장하려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돼요. 지우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쳤다. 전 미치지 않았어요. 아무도 지우 씨가 미쳤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윤 박사는 여전히 중립적인 톤을 유지했다. 하지만 저는 제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온전히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지우는 자신의 어린 시절, 부모님의 죽음,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삶, 언어를 배운 과정, 혼자 남겨진 외로움, 두려움, 꿈, 좌절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에 답했다. 윤 박사는 표정을 전혀 읽을 수 없는 얼굴로 꼼꼼하게 메모를 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침내 윤 박사가 말했다.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당신이 남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지우는 대답하기 전 신중하게 생각했다. 매일매일 그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제가 미쳐서가 아니에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겪어보지 못할 세계들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배우지 않을 언어들로 말해왔죠. 단어들이 어떻게 다리를 놓기도 하고 어떻게 거대한 장벽을 세우기도 하는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입니다. 저를 이곳으로 끌고 온 세상의 편견만큼이나 생생한 현실입니다. 윤 박사가 노트를 덮었다. 협조해줘서 감사합니다. 서지우 씨, 심리전의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윤 박사가 떠나자 오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우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강 판사가 한국대학교에 연락한 건 단지 평가위원들을 구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어. 무슨 뜻이죠? 당신의 과거를 더 깊이 팠어. 그리고 무언가를 찾아냈지. 오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수년 전 당신이 17살이었을 때 국제어학영재 아카데미 장학생에 지원했었지? 기억나? 지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떨어졌어요. 제 나이에 너무 많은 언어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하더군요. 맞아. 그리고 강 판사는 그걸 당신이 수년간 자신의 능력을 부풀려 거짓말해 왔다는 증거로 사용하고 있어. 이것이 당신의 상습적인 사기 행각의 패턴이라고 주장하는 거지. 접견실이 지우를 옥죄듯 좁아지는 것 같았다.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시스템은 그녀를 뒤로 밀쳐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가 도리어 그녀를 공격하는 증거로 돌변하고 있었다. 또 다른 게 있나요? 지우가 대답을 두려워하며 물었다. 오 변호사는 말을 잇기 전 잠시 망설였다. 오게 될 평가위원들 말이야. 강 판사는 한국대학교에서 가장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악명 높은 교수들만 콕 집어 요청했어. 그들은 당신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러 오는 게 아니야. 지우 씨, 당신을 완전히 짓밟아 해체시키러 오는 거야. 이어지는 침묵은
압도적이었다. 지우는 사법 시스템 전체의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며 가슴속에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그 작은 희망의 불씨마저 꺼트리려 하는 것을 느꼈다. 저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마침내 그녀가 물었다. 이틀, 내일 모레가 심리야. 그럼 1초도 낭비할 수 없겠네요.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결의가 다시 타올랐다. 변호사님, 제게 좀 구해다 주실 게 있어요. 책, 학습 자료, 변호사님이 구할 수 있는 모든 언어로 된 자료를 다 가져다 주세요. 그들이 이걸 어렵게 만들 작정이라면 저도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대비하겠어요. 오 변호사는 감탄과 슬픔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우 씨, 설령 당신이 그 언어들을 다 할 줄 안다는 걸 증명한다 해도 검찰은 다른 혐의들을 들이밀 거야. 사기라고 신고한 클라이언트들, 오역에 대한 불만 접수들. 오역이라고요? 지우가 말을 끊었다. 무슨 오역이요? 3명의 클라이언트가 당신이 한 번역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서 금전적 손실과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지우는 명치에 강한 펀치를 맞은 것 같았다. 그건 불가능해요. 전 모든 번역을 3번씩 교정했어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철저했다고요. 절대로 맹세코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결과물을 넘긴 적이 없어요. 그 번역본, 복사본 가지고 있어? 전부 제 노트북에 있어요. 하지만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해 갔잖아요. 오 변호사가 메모를 했다. 그 파일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해 볼게. 번역이 정확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검찰 측 주장의 큰 축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지우가 감방으로 돌아왔을 때 미숙이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쁜 소식이야? 아니면 더 나쁜 소식? 지우는 침대에 털썩 누웠다.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린 깐깐한 대학 교수들 앞에서 쉽게 국어를 증명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완벽하게 해낸 제 번역에 오류가 없다는 것도 증명해야 하고 저를 망상증 환자로 몰아갈 심리평가에도 방어해야 해요. 미숙이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네가 불꽃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빈말로 한 건 아니었는데 말이야. 하지만 지우야, 정말 이 싸움을 계속할 확신이 있니? 적당히 유죄 인정하고 형량을 줄이는 합의를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조용히 내 인생을 사는 거지. 포기하고 세상이 맞고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라고요? 지우는 천장을 노려보았다. 안 돼요, 아줌마. 제가 여기서 포기한다면 그건 우리 할머니를 배신하는 거예요. 수년간 제가 배워온 모든 시간들을 부정하는 거고 재능은 있지만 그걸 증명할 종이 쪼가리가 없는 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좀 쉬어. 미숙이 감방에 불을 껐다. 이틀 뒤면 네가 가진 단 1g의 힘까지 전부 필요할 테니까. 어둠 속에서 지우는 눈을 감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자신이 배운 모든 언어의 어휘, 문법, 관용구들을 끊임없이 복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녀의 마음을 채운 것은 자신이 무시당하고 투명, 인간 취급받고 버려졌던 수많은 순간들이었다. 세상은 곧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이다. 부디 그것이 충분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자유가 머나먼 기억일 뿐인 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무거운 정적과 함께 구치소의 새벽이 밝았다. 지우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은 피로로 타는 듯했지만 그녀의 뇌는 중국어, 아랍어, 독일어, 프랑스어의 동사 활용과 문법 구조, 관용적 표현들을 끊임없이 처리하고 있었다. 아래층 침대에서 부드럽게 코를 고는 미숙의 소리만이 이 불확실성 속에서 유일한 위안이었다. 지우는 밤새 낮은 목소리로 단어들을 속삭였다. 각각의 언어가 강물처럼 흘러 그녀의 기억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모여들었다. 다가오는 발소리가 그녀의 집중을 깼다. 아침을 먹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 철문이 열리고 정윤희 교도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서지우, 면회다. 접견실로. 이번에는 미숙도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이 새벽에 동트기도 전에 누가 면회를 와. 지우가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침대에서 내려왔다. 텅 빈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소리가 마치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메아리쳤다. 접견실에 도착했을 때 지우의 얼굴엔 당혹감이 역력했다. 테이블 반대편에는 무릎 위에
비즈니스 서류 가방을 둔 극도로 불안해 보이는 40대 남성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단번에 그를 알아보았다. 이성민 수석 엔지니어. 이수성님, 지우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속삭였다. 이성민은 눈에 띄게 손을 떨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우의 번역이 사기라고 고발한 3명의 의뢰인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중동 진출을 위해 영어기술 문서를 아랍어로 번역해야 하는 국내 대기업 IT 계열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서지우 씨,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모든 단어를 뱉어내는데 육체적 고통이 따르는 것처럼 끊어졌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 변호사는 제가 여기 온 걸 모릅니다. 정 교도관이 문을 닫았지만 안에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비공식적인 불시 면회를 위한 표준 프로토콜이었다.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지우가 이 초현실적인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며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이성민이 두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지우는 그의 깊게 팬 다크서클과 극도로 경직된 어깨를 볼 수 있었다. 진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처음부터 마땅히 밝혔어야 할 진실 말입니다. 이어지는 정적이 너무도 짙어서 지우는 자신의 맥박 소리조차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당신의 번역은 완벽했습니다. 이성민이 수개월 동안 참았던 숨을 토해내듯 말을 쏟아냈다. 당신이 우리 회사를 위해 번역해준 모든 문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썼던 그 어떤 전문 번역 에이전시보다 훨씬 뛰어났죠. 두바이의 파트너사 임원들은 당신 번역의 기술적 정확성과 그 문화적 세밀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우는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왜? 왜냐하면 제 상사인 본부장님이 제가 대학 학위나 어학 자격증도 없는 번역가의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성민이 수치심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공인되지 않은 번역가에게 회사 자금을 지출한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거냐며 당장 책임지고 사표를 쓰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박살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지우의 가슴 속에서 분노와 명예회복에 대한 갈망이 뒤섞여 끌어올랐다.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성민이 고개를 들었다. 흘리지 못한 눈물이 맺혀 있었다. 우리 그룹 법무팀 소속 변호사가 당신의 번역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게 회사 돈을 환수하고 향후 발생할지 모를 법적 책임으로부터 회사를 완벽히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죠. 거짓말을 하라고 종용했단 말이군요. 지우의 목소리 톤이 높아졌다. 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라고 종용한 거죠. 이성민이 씁쓸하게 정정했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서지우 씨, 진실은 기업의 재무적 생존보다 항상 뒷전입니다. 하지만 전 그 거짓 진술서에 서명한 이후로 단 하루도 두 발을 뻗고 자지 못했습니다. 저에겐 지우 씨만 한 딸이 있습니다. 제 딸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 뉴스 속 당신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지우는 심호흡을 하며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판 전에 말씀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제가 비겁한 놈이니까요. 이성민이 갈라진 목소리로 인정했다. 제 직장, 제 월급, 제 평판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보고 강 판사가 전국 방송에서 당신을 조롱하며 웃는 걸 보는 건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제 아내가 말하더군요. 명예도 뭣도 없는 비겁한 남편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아내 말이 맞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여기 모든 것이 있습니다. 두바이 파트너사의 최종 승인이 포함된 원본, 번역본, 복사본들, 당신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극찬한 그들의 이메일 내역, 그리고 기업의 압박에 못 이겨 제가 거짓으로 고발했음을 자백하는 진술서입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무거웠다. 그녀의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종이들로 꽉 차 있었다. 이 수성님, 이것이 수성님께 어떤 의미가 될지 알고 계신가요? 지우가 조용히 물었다. 위증을 자백하면 감옥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슬프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거짓말쟁이로 자유롭게 사느니 명예를 지키고 감옥에 가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제 딸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버지를 가질 자격이 있으니까요. 정 교도관이 테이블로 다가왔다. 선생님,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 이 면회는 이미 규정 위반입니다. 이성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나가기 전 지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서지우 씨, 당신은 정말 비범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 그렇지 않다고 깎아내리게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제넘게 조언을 하나 하자면 내일 법정에 서면 당신이 단지 그 언어들을 할 줄 안다는 것만 증명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증명하십시오. 진짜 재능은 그것을 증명할 종이, 쪼가리 따위가 필요 없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그가 떠난 후 지우는 마치 구명조끼를 껴안듯 서류 봉투를 꽉 쥔 채 접견실에 홀로 남았다. 며칠 동안 억눌렀던 눈물이 마침내 쏟아졌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감과 대기업의 기만 때문에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문이 다시 열리고 오수진 변호사가 헝클어진 머리에 공황 상태를 간신히 억누른 표정으로 뛰어들어왔다. 지우 씨, 방금 어떻게 된 거야? 정 교도관이 이성민이 다녀갔다고 연락했는데 그가 뭘 원해? 지우가 봉투를 건넸다. 우리의 동아줄이요. 오 변호사가 미친 듯이 서류를 훑어보는 동안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그녀의 눈은 점점 커졌다. 이건 정말 엄청난데 이것만 있으면 사기 혐의는 완전히 박살낼 수 있어. 당신 번역이 완벽했다는 것과 기소가 날조되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걸로 충분할까요? 지우가 물었다. 여전히 전 10개 국어를 한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게다가 검사는 분명 이성민이 저를 돕기 위해 지금 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몰아갈 텐데요. 맞아. 오 변호사가 두뇌를 최고 속도로 회전시키며 자리에 앉았다. 더 필요해. 당신을 고발한 나머지 2명의 의뢰인도 찾아야 해. 여기 안에서 그걸 어떻게 해요? 오 변호사가 핸드폰을 꺼냈다. 나한테 맡겨. 나도 인맥이 좀 있으니까. 이성민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다른 사람들도 흔들릴 수 있어. 다음 몇 시간 동안 지우가 감방으로 호송되어 돌아가는 사이 오 변호사는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고 이메일을 보내고 그녀가 가진 법적 인맥을 총동원했다. 감방으로 돌아오자 미숙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우를 살폈다. 뭔가 달라졌네. 미숙이 툭 던지듯 말했다. 표정이 바뀌었어. 절 고발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진실을 고백하러 왔어요. 지우가 모든 것을 정리하며 침대에 앉았다. 제 번역은 완벽했대요.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를 억울하게 고발했던 거예요. 미숙이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기득권 카르텔이 제 살길 찾겠다고 힘없는 사람 짓밟은 거네. 흔해 빠진 이야기지. 하지만 이번엔 누군가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군. 지우는 높은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제 오명을 벗겨주려고 자신의 모든 걸 걸었어요. 그래서 희망이 좀 생겼어? 단순한 희망 그 이상이에요. 제가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 제가 틀린 게 아니라 나를 평가한 세상이 틀렸다는 증거를 얻었으니까요. 그때 복도에서 덜컹거리는 금속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일주일에 2번 재소자들을 위해 책을 대여해주는 이동식 도서관 카트가 오는 시간이었다. 젊은 여성이 감방마다 멈춰서며 카트를 밀고 있었다. 47번 방 앞에 멈췄을 때 지우는 그녀를 알아봤다. 식당에서 마주쳤던 19살 남짓의 소녀, 소연이었다. 총명한 눈망울을 가졌지만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의 바닥을 너무 많이 본 특유의 슬픔이 서려 있었다. 필요한 책 있어요? 소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외국어 관련 책 있어? 지우가 희망을 담아 물었다. 소연의 눈이 반짝였다. 언니가 그 10개 국어 증명한다는 그 사람이에요? 정확히는 11개 국어지만 그래, 나야. 언니 주려고 챙겨둔 게 있어요. 소연이 복도 양쪽을 신경질적으로 살핀 뒤 신문지로 싼 묵직한 꾸러미를 꺼냈다. 언니 변호사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전 패자부활전이라는 걸 믿거든요. 지우가 꾸러미를 풀어보니 6권의 책이 들어있었다.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하지만 평범한 책이 아니었다. 복잡하고 극도로 전문적인 의학, 법률, 과학기술 원서들이었다. 변호사님이 이걸로 연습하라고 하셨어요. 소연이 속삭였다. 내일 오는 교수들이 엄청나게 전문적인 학술 용어로 언니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이래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왜냐면 그중 한 명인 백성호 교수가 며칠 전에 여기 구치소장님과 법률 상담을 하러 왔었거든요. 그 교수가 소장님한테 말도 안 되는 어학 능력을 뽐내는 사기꾼년의 민낯을 어떻게 까발려줄지 떠드는 걸 제가 청소하다 들었어요. 지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다른 말은 안 했어. 각 언어마다 가장 전문적인 기술 텍스트를 준비했대요. 의학, 법률, 과학 용어들, 대학에서 수년간 정규 과정을 밟은 전공자들만이 알 수 있는 단어들로요. 미숙이 2층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건 사기잖아. 네가 실패하도록 아예 작정을 하고 시험 문제를 조작하는 거라고. 원래 세상은 공정함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지우가 첫 번째 책을 펼치며 대답했다. 중국어 페이지를 훑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전 배울 수 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요. 24시간도 안 남았어. 소연이 지적했다. 어떻게 하루 만에 6개 국어의 전문 기술 용어를 다 외운다는 거예요? 지우는 평생 자신을 지탱해온 그 맹렬한 결의를 담아 그녀를 쳐다보았다. 제가 평생 해왔던 방식 그대로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소연이 떠난 후 미숙은 지우가 책을 하나씩 펼쳐가며 완벽한 집중력으로 몰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너에 대해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알아? 오랜 침묵 끝에 미숙이 입을 열었다. 뭔데요? 네가 언어를 잘한다는 게 아니야. 넌 패배를 결코 하나의 옵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지우가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세상이 네게 1000번을 할 수 없다고 말할지라도 넌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딱 한 번만 증명하면 된다고요. 지우는 남은 하루와 그날 밤 전체를 책 속으로 가라앉아 보냈다. 거의 먹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미숙이 물을 가져다 주고 숨을 쉬라고 일깨워 주었지만 지우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다. 단어와 의미, 언어적 연결고리들로 가득 찬 세계. 높은 창문 틈으로 첫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지우가 마지막 책을 덮었다. 두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몸은 피로로 떨렸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무언가 확연히 다른 것이 깃들어 있었다. 준비됐니? 미숙이 물었다. 준비됐어요. 지우가 대답했다. 아침 일찍 정교도관이 도착했다. 서지우, 시간 다 됐다.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어. 오늘이 결전의 날이네. 지우가 출구를 향해 복도를 걸어갈 때 다른 수감자들이 감방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위협적인 소리가 아니라 응원의 소리였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시스템이 규정한 낙인으로만 평가받은 경험이 있었다. 보여줘버려. 누군가 소리쳤다. 그 새끼들한테 짓밟히지 마. 다른 목소리가 더해졌다. 지우는 몸속을 흐르는 기묘한 에너지를 느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단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었다. 굳게 닫힌 철문 뒤에 있는 저 수많은 익명의 얼굴들은 그녀처럼 자신의 진실을 증명할 기회만을 기다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오수진 변호사는 출소 수속 구역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물건을 들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트케이스였다. 이게 뭐예요? 지우가 물었다. 만약 모든 게 잘 풀린다면 너의 미래. 오 변호사가 가방을 열어 세련된 정장 한 벌을 보여주었다. 넌 오늘 법정에 범죄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프로페셔널한 번역가로서 들어가는 거야. 지우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오 변호사가 최신 소식을 전했다. 두 번째 의뢰인도 찾았어. 그 사람도 자기 고발이 위증이었다고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대. 세 번째 사람은 아직 연락이 안 닿지만 3명 중 2명이면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엔 충분해. 심리평가는요? 오 변호사가 얼굴을 찡그렸다. 윤 박사가 보고서를 냈어. 반반이야. 네가 미쳤다고 하진 않았지만 완전히 방어해주지도 않았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을 가진 비전통적 성향이라고 적었더군. 그냥 저를 못 믿겠다는 걸 고상하게 포장한 거네요. 정확해. 그래서 넌 오늘 완벽해야 해.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호송차가 그녀들을 법원으로 데려갔다. 새벽빛 아래 비친 법원 건물은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다. 마치 검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던 로마의 콜로세움처럼 더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며칠 전 이곳에 들어왔던 그 두려움에 떨던 소녀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에겐 증거가 있었고 조력자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무기인 진실이 있었다.
법정은 첫 심리 때보다 훨씬 더 붐볐다. 허용된 모든 구석에 방송국 카메라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기자들은 쉴 새 없이 웅성거렸고 맨 앞줄에는 한국대학교에서 온 10명의 교수들이 호기심부터 노골적인 경멸까지 다양한 표정을 지은 채 대기하고 있었다. 강철민 판사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오만한 태도로 입장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지우와 마주쳤을 때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마도 이 재판이 그가 예상했던 것처럼 쉬운 승리가 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한 듯했다. 쇼를 시작해볼까? 그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모든 것을 바꿔놓을 그날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강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만원 법정의 총성처럼 울려 퍼졌다.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잦아들고 그 자리를 공기마저 팽팽하게 당기는 듯한 짙은 긴장감이 채웠다. 정숙, 수십 년간 법대 위에서 갈고 닦은 권위적인 목소리였다. 강 판사의 시선이 방청석을 훑은 뒤 법대 바로 앞 특별석에 앉은 10명의 교수들에게 머물렀다. 한국대학교 교수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솔직히 본 재판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피고인이 그토록 집요하게 요구한 검증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지우는 오수진 변호사 곁에 꼿꼿이 서 있었다.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를 듯한 극도의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24시간 철야, 평범한 사람이라면 수년이 걸려도 통달하기 힘든 고난도 기술 용어들을 암기하며 보낸 시간. 하지만 그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백성호 교수가 학자 특유의 우월감이 묻어나는 몸짓으로 안경을 치켜 올리며 일어났다. 마른 체형에 젤을 발라 뒤로 넘긴 검은 머리. 정규 학위를 거친 지식만이 세상의 유일한 진짜 지식이라고 굳게 믿는 오만한 표정. 재판장님, 그가 또렷하고 현학적인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와 제 동료들은 아주 엄격하고 가혹한 평가 항목들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여러 언어로 일상 대화를 나누는 수준이 아닙니다. 극도의 전문적 지식, 해당 언어권의 깊은 문화적 이해도, 그리고 고도의 특수 번역 능력을 입증해야만 할 것입니다. 진행하시죠. 강 판사가 손을 까닥이며 의자에 깊숙이 기댔다. 마치 수준 낮은 싸구려 마술쇼를 구경하려는 관객 같았다. 백 교수가 두꺼운 파일을 열었다. 서지우 피고인, 먼저 중국어부터 시작합니다. 중어중문학과의 김미란 교수님께서 첫 번째 평가를 맡아주실 겁니다. 중년의 김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분한 인상이었지만 1초마다 지우의 밑바닥까지 해부하려는 듯한 날카롭고 분석적인 눈빛을 가졌다. 김 교수는 완벽하게 유창한 중국어로 지우에게 의학 문헌을 읽고 그 의미를 한국어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그녀가 지우에게 문서를 건넸다. 지우가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심혈관계 수술 절차에 관한 극도로 복잡한 의학 논문이었다. 베테랑 전문 번역가조차 진땀을 뺄 만한 극악의 의학 전문 용어들로 빼곡했다.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다. 지우는 30초 동안 묵묵히 텍스트를 읽어내려갔다. 그러고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유창한 중국어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발음은 흠잡을 데 없었고 성조는 완벽하게 정확했다. 그녀는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특정 한의학적 개념이나 중국 의학 용어가 서양 의학의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 문화적 맥락까지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고는 숨 한 번 고르지 않고 한국어로 전환해 번역을 이어갔다. 단순한 직역이 아니었다. 그 이면의 깊은 의미를 통찰하고 의학적 시사점을 너무나도 상세히 풀어내는 바람에 평가자인 김 교수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다. 김 교수가 중국어로 백 교수에게 무언가 중얼거렸다. 정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완벽한 발음과 이해력이라는 내용이었다. 알고 있습니다. 지우가 김 교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즉각 중국어로 대답했다. 그리고 한국어로 덧붙였다. 베이징에서 6년 동안 근무하셨던 장점인 외교관 가족에게서 배웠거든요. 그 집 막내딸이 저에게 언어뿐만 아니라 노래, 전통 놀이, 그리고 그들의 사고방식까지 가르쳐 주었죠. 교수님, 언어는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닙니다. 언어는 영혼 그 자체입니다. 웅성거림이 법정을 휩쓸었다. 방송국 기자들은 미친 듯이 수첩에 메모를 갈겼다.
이건 완벽한 특종이었다. 다음 언어. 방금 목격한 상황에 심기가 몹시 불편해진 백 교수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독일어. 박태준 교수입니다. 박 교수는 굳은 표정을 한 거구에 사내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극도로 난해하고 딱딱한 법률 독일어 억양을 구사하며 지우에게 법률 계약서의 조항과 그 법적 시사점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그가 건넨 서류는 독일 현지 변호사들조차 골머리를 앓을 만큼 현학적인 독일 법률 용어로 빽빽한 문서였다. 지우는 문서를 읽었다. 이번에도 그녀의 답변은 완벽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번역을 넘어 계약서에 내포된 잠재적 법적 분쟁 소지를 짚어냈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언어적 모호성까지 날카롭게 지적했다. 독일어와 한국어를 마치 하나의 언어처럼 물 흐르듯 오가며 해낸 일이었다. 박 교수는 경악과 당혹감이 뒤섞인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걸 배웠냐고 그가 독일어로 물었다. 지우는 유창한 독일어로 대답한 뒤 다시 한국어로 통역했다. 슈나이더 가족입니다. 슈나이더 씨는 국제 변호사였죠. 제가 10살 때 그분의 부인께서 남편이 일하는 서재에 저를 앉혀두곤 하셨어요. 그분은 제가 그냥 그림이나 그리는 줄 아셨겠지만 전 그분이 작성하는 계약서들을 읽고 있었죠. 독일어 법률 용어는 마치 모든 단어가 정확한 무게를 가져야만 완성되는 정밀한 퍼즐과 같다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오수진 변호사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이었다. 지우는 단순한 유창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터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었다. 아랍어. 백 교수가 거의 단어를 뱉어내듯 말했다. 이영숙 교수. 이 교수는 지적이고 계산적인 눈빛을 가진 우아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고전 아랍어, 즉 종교나 고문서, 학술 연구에 쓰이는 아주 고풍스럽고 난해한 아랍어로 말했다. 그녀는 지우에게 이슬람 종교 텍스트를 읽고 그 깊은 철학적 의미를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수많은 주석이 달린 복잡한 철학 텍스트였다.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아랍어로 낭송을 시작했다. 훌륭한 아랍어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운율과 리듬이 그녀의 목소리를 타고 흘렀다. 그녀는 번역을 넘어서서 그 텍스트가 가진 다층적인 해석, 역사적 배경, 그리고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신학적 논쟁까지 막힘없이 풀어냈다. 고전 아랍어가 현대 아랍어와 어떻게 다른지, 각 구절에 내재된 시적 운율이 무엇인지 완벽히 설명해냈다. 이 교수가 눈에 띄게 감동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이건 수년간의 강도 높은 신학 연구가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수준입니다. 알라만 가족 덕분입니다. 지우가 한국어로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 집 아버님이 이맘, 이슬람 성직자이셨죠. 그분은 제게 아랍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우주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단어가 뿌리를 가지고 있고 역사를 품고 있으며 다른 단어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아랍어는 그 자체로 숨을 쉬는 거대한 시입니다. 강철민 판사는 더 이상 의자에 기대어 있지 않았다. 그는 상체를 앞으로 바짝 숙이고 있었다. 조롱으로 가득했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무의식적인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교수들은 차례차례 극악의 테스트를 내밀었다. 러시아 문학의 상징주의를 묻는 노어 노문학과 교수, 소믈리에나 수석 셰프만이 알 법한 프랑스 와인과 요리의 초전문 용어를 들이미는 불문과 교수, 극강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이탈리아 오페라 텍스트, 브라질 북동부 사투리가 섞인 포르투갈어, 관용구, 일본어의 극존칭과 고어체, 한국어 못지않게 복잡한 스페인어의 뉘앙스들까지 매번 지우는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철저히 박살냈다. 그리고 매번 단순한 기계적 번역이 아니라 각 언어와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 그리고 그것을 배우게 된 자신만의 개인적인 서사를 덧붙였다. 프랑스 와인 텍스트 앞에서 지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뒤부하 선생님은 소믈리에셨어요. 일하시면서 늘 제게 와인 향을 맡게 해주셨죠. 와인을 묘사하는 프랑스어는 액체로 된 시라고 하셨어요. 태양, 흙, 그리고 시간. 그건 번역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라고 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뒤바꿀 순간이 찾아왔다. 마지막 언어는 고대 히브리어였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의 국내 최고 권위자인 백성호 교수가 직접 평가를 위해 법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자신이 가장 공들여 준비한 회심의 일격을 숨겨두고 있었다. 서지우 씨, 백 교수가 눈에는 전혀 웃음기가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마지막 텍스트는 특히나 까다로울 겁니다. 윤리와 정의에 관한 고대 철학 논문으로 평생을 바친 학자들조차 완벽히 해석하기 힘들어하는 아주 복잡한 문서죠. 그가 문서를 건넸다. 지우가 문서를 읽기 시작했고 돌연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당황이나 어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알아차림이었다. 백성호 교수님, 지우가 천천히 입을 뗐다. 이 텍스트, 저 이거 압니다. 아신다고요? 백 교수가 거만하게 코웃음 쳤다. 당신 같은 고졸 사기꾼이 고대 히브리어 철학 사본에 접근할 수 있었을 리가 만무한데요. 사본을 본 게 아닙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위험할 정도로 번뜩였다. 번역본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을 한 사람이 바로 저니까요. 법정 안에 모든 소리가 빨려 들어간 듯 절대적인 정적이 내려앉았다. 심지어 에어컨 환풍기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다. 뭐라고요? 백 교수가 눈을 끔벅거렸다. 지우가 문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6년 전 제가 17살이었을 때 익명으로 프리랜서 번역 사이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익명의 클라이언트가 이 고대 히브리어 철학 논문을 현대 한국어로 번역해달라고 의뢰했죠. 돈은 아주 두둑하게 줬지만 철저한 비밀 유지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3주 밤낮을 꼬박 세우며 이 문서에 매달렸어요. 단어 하나, 개념 하나하나를 미친 듯이 파고들었죠. 제 번역가 커리어의 사실상 첫 번째 공식 작업이었습니다. 그녀는 백 교수를 향해 몸을 돌렸다. 목소리에 무서운 확신이 차올랐다. 그리고 백성호 교수님, 당신은 4년 전 히브리 윤리 텍스트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제목의 학술 논문을 발표하셨죠. 저도 그 논문을 읽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번역한 결과물을 조사 하나 안 바꾸고 토시 하나까지 그대로 훔쳐다 당신 이름표를 달아 발표했습니다. 법정이 경악스러운 비명과 웅성거림으로 폭발했다. 백 교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모함입니다. 그가 말을 더듬었다. 증거 있습니까? 제 작업 파일 전체가 있습니다. 지우가 싸늘할 정도로 침착하게 대답했다. 번역 과정에서 제가 남긴 각주들, 초안들, 수정한 내역들, 클라이언트와 주고받은 이메일들까지 전부 다 제 노트북에요. 지금 검찰 측이 범행 증거물이라며 압수해간 바로 그 노트북 안에 말입니다. 오수진 변호사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재판장님, 즉각 해당 디지털 파일에 대한 접근을 요청합니다. 제 의뢰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히 그녀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명백한 학술적 표절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박 검사는 궁지에 몰린 짐승 같은 표정이 되었다. 재판장님, 이것은 본질을 흐리려는 꼼수입니다. 본 사건과 관련이 없다니요. 강 판사가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박 검사, 내가 직접 고른 평가위원 중 한 명이 피고인의 번역을 도용했다는 걸 피고인이 증명할 수 있다면 그건 이 사건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녀가 유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국내 최고 권위자가 훔쳤을 정도로 유능했다는 명백한 증거니까요. 강 판사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백 교수를 노려보았다. 백 교수, 할 말 있습니까? 백 교수는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입만 뻐끔거렸다. 다른 교수들은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학계에서 표절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최악의 범죄였다. 전 그 번역을 동료 학자에게서 받았습니다. 온라인 번역 서비스에서 나온 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연히 공개된 공공자료라고 생각하셨다고요? 이영숙 교수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백 교수님, 학자로서 모든 자료의 출처를 검증하는 건 숨쉬는 것과 같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대학교 차원에서 공식적인 징계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박 교수가 단호하게 덧붙였다. 강 판사가 쾅쾅 의사봉을 내리쳤다. 정숙, 법정 경위, 당장 압수물 보관소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가져오시오. 당장. 기다리는 동안 지우는 꼿꼿이 서 있었다.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했다. 남의 이름으로 발표된 자신의 땀방울을 본 지 6년, 이런 식으로 정의가 실현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인생의 인과응보는 가끔 아주 기묘한 방식으로 순환하곤 했다. 경위가 증거물 봉투에 담긴 노트북을 가져왔다. 법원 전산 기술자가 기기를 켰고 재판부의 철저한 감독하에 오 변호사가 지우가 불러주는 폴더로 진입했다.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다. 6년 전 날짜가 찍힌 번역 초안들, 각 단어의 번역 이유를 꼼꼼히 적어둔 메모들, 의뢰인과의 이메일 내역, 그리고 무엇보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즉 백 교수가 자신의 순수 창작 논문이라며 발표한 글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최종 번역본 파일. 강 판사는 파일을 직접 검토했다. 문서를 넘길수록 그의 안색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마침내 그가 백 교수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교수님,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법적 대리인이 아주 시급히 필요해 보이시니까요. 그가 남은 9명의 교수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서지우 피고인의 어학 능력에 대해 아직 의구심을 가진 분 계십니까? 교수들은 한 명씩 고개를 저었다. 이영숙 교수는 아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제가 언어 능력을 평가해온 지난 20년 동안 오늘 이 젊은 여성이 보여준 완벽한 경지를 도달한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이 언어들을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언어들을 살아가고 있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평생을 바쳐 도달하고자 열망하는 바로 그 깊이로 문화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원도 특권도 없이 오직 배움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끈기만으로 이룬 기적입니다. 이 교수의 말이 법정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강 판사는 의자에 기대며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수십 년 판사 생활 중 처음으로 그는 앞으로 어떻게 재판을 끌고 가야 할지 진심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듯했다. 박동훈 검사, 마침내 강 판사가 입을 열었다. 더 제출할 증거 있습니까? 박 검사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재판장님, 방금 전개된 이 압도적인 상황과 고발인 3명 중 2명이 기업의 압박에 의해 허위 고발을 했다고 자백하며 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하여 검찰 측은 피고인에 대한 모든 공소를 취소하겠습니다. 법정 안의 웅성거림은 이내 거대한 함성으로 변했다. 정숙, 내 법정에서 정숙하시오. 강 판사가 의사봉을 거칠게 두드렸다.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강 판사는 지우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서지우 씨, 강 판사가 평소에 그답지 않게 매우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뗐다. 이 재판부는 당신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역시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나는 나의 얄팍한 편견이 재판장으로서의 판단력을 흐리도록 방치했습니다. 비범한 재능은 반드시 제도권의 도장과 증명서가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오만하게 넘겨짚었습니다. 당신은 진짜 재능이 어떻게 제도의 벽을 뛰어넘는지를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다음 말을 꺼내는 것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듯 보였다. 당신에 대한 모든 기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완벽한 자유의 몸입니다. 아울러 압수된 노트북을 포함한 당신의 모든 사유물을 즉각 돌려줄 것을 명령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의사봉을 힘차게 내리쳤다. 이 사건을 종결합니다. 법정은 기립박수로 폭발했다. 오 변호사는 지우를 껴안고 함께 오열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데스크에 기사를 송고하기 위해 출구로 뛰쳐나갔다. 교수들은 지우를 애워싸며 하지만 지우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평생을 밑바닥에서 무시당하며 살아온 끝에 드디어 온 세상이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11개 언어로 세상을 향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서울구치소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쇠소리는 지우에게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다. 마치 몇 년처럼 느껴졌던 며칠을 뒤로 하고 지우는 완전한 자유의 몸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강렬하게 내리쬐어 하마터면 뒤로 물러설 뻔했다. 자유, 명예회복, 정의. 하지만 구치소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풍경은 그녀가 상상했던 평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해안가에 부서지는 파도처럼 그녀를 향해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마이크들이 촉수처럼 뻗어나왔으며 기자들의 고함 소리가 섞여 혼돈 그 자체를 만들고 있었다. 서지우 씨,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강 판사를 상대로 국가 배상 청구를 하실 계획입니까? 백성호 교수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11개 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시는 게 맞습니까? 오 변호사가 지우의 곁에 딱 붙어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인파를 해치고 대기 중인 차로 향했다. 그러나 차에 채 다다르기도 전에 아주 우아하고 기품 있는 중년 여성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압도적인 키, 완벽하게 세팅된 은빛 머리, 그리고 한눈에 봐도 권력과 부를 과시하는 최고급 맞춤 정장. 그녀의 목에 걸린 사원증에는 한글로벌 번역 그룹 대표이사 한지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서지우 씨, 그녀의 목소리는 주위의 소음을 한 번에 뚫고 나오는 자연스러운 권위를 품고 있었다. 저는 한지연입니다. 지금 당장 지우 씨와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습니다. 한 대표님, 제 의뢰인은 방금 막 석방되었습니다. 오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지금은 적절한 때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은 한시가 급합니다. 한 대표는 오 변호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지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지우 씨 사건은 이미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제게는 현재 17개국에서 당신을 영입하겠다는 제안서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우 씨의 할머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꼭 들으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지우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우리 할머니요? 할머니에 대해 대표님이 뭘 아시는데요?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한 대표가 반 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 조용히 주차된 검은색 리무진을 가리켰다. 딱 5분만 내어주십시오. 그러고도 가고 싶으시다면 제가 직접 지우 씨가 원하는 곳 어디든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오 변호사가 조심하라는 듯 지우의 팔을 잡았지만 한 대표의 눈빛에는 어떤 위협도 없었다. 오직 긴박함과 깊은 존경심만이 묻어 있었다. 알겠습니다. 지우가 수락했다. 딱 5분이에요. 기자들의 아우성을 뒤로하고 탄 리무진 안에서 한 대표는 지우에게 고급 가죽 서류처를 건넸다. 20년 전 저는 국내에서 가장 잘나가는 번역 에이전시의 인사총괄 임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신의 할머니 이순옥 여사님께서 번역가 자리에 지원하셨죠. 그리고 저희는 할머니를 불합격시켰습니다. 지우의 가슴에 뾰족한 바늘이 찔리는 듯한 통증이 스쳤다.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 사법 시스템이 당신에게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순옥 여사님은 무려 6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셨습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장이 없었죠. 저희는 여사님의 진짜 실력을 테스트해보지도 않고 서류 광탈을 시켰습니다. 한 대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불합격 통보 후 여사님께서 제게 편지를 한 통 보내셨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온 편지죠. 다시 읽기가 너무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녀가 서류철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를 꺼냈다. 봉투에 적힌 글씨체. 지우라면 세상 어디서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할머니의 필체였다. 읽어보세요. 한 대표가 떨리는 손으로 권했다. 지우는 봉투를 열고 편지를 읽기 내려갔다. 할머니의 단어들이 지혜와 슬픔의 강물처럼 종이 위로 흘러넘쳤다. 존경하는 한지연 이사님, 저를 불합격시키신 것에 대해 이사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종이 쪼가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 사랑하는 손녀만큼은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회를 얻기 위해 세상에 국어라는 일이 없도록 제 남은 평생을 바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제 손녀가 마침내 세상에 우뚝 서는 날, 진짜 재능은 외부에 얄팍한 도장 따위가 없어도 그 자체로 찬란하게 빛난다는 사실을 이사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다 읽은 지우의 뺨 위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할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이다. 할머니와 자신, 두 사람 모두를 거부할 이 차갑고 냉혹한 세상을 위해 손녀를 무장시킬 계획을 평생에 걸쳐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당신의 뉴스를 보았을 때 한 대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이순옥 여사님의 손녀, 여사님이 편지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아이. 그리고 저는 제가 20년 전에 저지른 끔찍한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가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게 뭘 원하시는 건가요? 지우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당신을 채용하고 싶습니다. 평범한 번역가가 아니라 비전통적 인재, 발굴 총괄, 디렉터로요. 당신의 역할은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찾아내고 고용하는 겁니다. 놀라운 재능을 가졌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뻔한 스펙이 없다는 이유로 시스템에서 버려진 인재들 말입니다. 거절하기 힘들 만큼 달콤한 제안이었지만 지우는 한 대표의 표정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게 다가 아니죠.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한 대표가 옅게 미소 지었다. 눈치가 아주 빠르시군요. 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우 씨도 알다시피 할머니는 수많은 외교관 가족들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가족이 있었죠. 할머니가 생애 마지막 5년을 헌신했던 영국 외교관 가문 블랙우드 가족입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분들은 3년 전 돌연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우 씨를 위해 무언가를 남겨두셨죠. 지우 씨 할머니께서 손녀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질 때까지 그것을 지켜달라고 그들에게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한 대표가 지우의 눈을 쳐다보았다. 어제 블랙우드 부인께서 지우 씨의 재판 뉴스를 보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금 부인께서 서울에 와 계십니다. 지우 씨를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우가 대답을 채 하기도 전에 경찰로부터 막 돌려받은 그녀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부재중 전화, 문자 메시지, 폭발하는 SNS 알림들. 그중 특정 번호 하나가 지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국제번호, 코드가 찍힌 모르는 번호였다. 서지우 씨, 저는 UN 난민기구 UNHCR 소속 사무엘 크로스 요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수백만 명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를 확인하는 즉시 연락 바랍니다. 자신의 폰을 확인하던 오 변호사도 경악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지우 씨, 이거 봐. 그녀가 내민 폰 화면에는 지우의 재판 영상이 글로벌 트렌드를 장악하고 있었다. 업로드 6시간 만에 조회수 1,500만 뷰 돌파. 해시태그 서지우에게 정의를 이 전 세계 트위터를 달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불과 몇 분 전에 또 다른 영상이 폭로되었다. 누군가 서울구치소의 내부 CCTV 영상을 유출한 것이다. 영상 속에는 지우가 하얀 밤을 꼬박 세우며 여러 언어를 중얼거리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결기로 공부에 매진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전 세계가 당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오 변호사가 얼얼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넌 이제 하나의 상징이 되었어. 전 상징 같은 거 되고 싶지 않아요. 지우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제 삶을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기엔 너무 늦었군요. 한 대표가 현실을 짚어주었다. 당신은 이제 거대한 발언권을 가졌습니다. 질문은 그 발언권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는 거죠. 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지우가 아는 번호였다. 구치소 동기, 미숙이었다. 지우야, 네가 지금 당장 다시 와줘야겠어. 아주 급한 일이야. 아줌마, 무슨 일인데요? 구치소장 놈 말이야. 그놈도 더러운 비밀을 숨기고 있었어. 그리고 내 생각엔 그게 네 할머니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전화로 말하기엔 너무 위험해. 당장 이쪽으로 와. 전화가 뚝 끊겼다. 지우가 커져가는 불안감으로 오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뭔가 잘못됐어요. 아줌마 목소리가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도 전에 리무진 창문 밖으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다. 60대 중반의 노신사로 온화하지만 몹시 다급해 보이는 표정으로 창문을 두드렸다. 한 대표가 창문을 내렸다. 정 박사님, 한 대표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신사는 기품 있는 말투로 인사했다. 서지우 씨, 저는 정동환이라고 합니다. 수년간 블랙우드 가문의 전담 주치의로 일했죠. 그리고 이순옥 여사님의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분을 돌봤던 의사이기도 합니다. 지우가 리무진에서 내리자 세상이 너무 빨리 도는 것처럼 현기증이 났다. 선생님이 우리 할머니를 아셨다고요? 아주 잘 알았죠. 그리고 여사님의 죽음에 관해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정 박사가 주위를 극도로 경계하며 말했다. 여사님께서 직접 제게 약속을 받아내셨죠. 때가 되면 반드시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주라고. 무슨 진실이요? 정 박사가 좌우를 살폈다. 여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정보가 영원히 무덤 속에 묻히길 바랄 테니까요. 지우 씨, 당신의 할머니는 단순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여사님은 그 병을 철저히 숨기셨죠. 블랙우드 가문에서 일하시던 중 무언가를 발견하셨기 때문입니다. 지우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뭘 발견하셨는데요? 문서들입니다.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방패 삼아 인간을 밀매하던 거대한 국제 범죄 조직에 관한 극비 정보들. 당신의 할머니는 해당 당국에 이 사실을 은밀히 고발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증언대에 서기 직전 돌아가셨죠. 지우의 세상이 정지했다. 지금 우리 할머니가 암살당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의사가 말을 잘랐다. 제가 아는 유일한 진실은 여사님께서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셨고 돌아가신 후 블랙우드 가문이 그 증거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그 증거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 변호사가 보호하듯 지우 곁에 바짝 붙었다. 정 박사님, 이건 너무 중대한 고발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이순옥 여사님의 전체 의료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며칠 동안 여사님이 제게 쓰신 편지들도 있죠. 편지에는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손녀가 이 거대한 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해졌을 때 꼭 진실을 전해달라고. 그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서지우 씨, 여사님은 모든 것을 집요하리만치 꼼꼼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인신매매범들의 이름, 날짜, 밀수 루트, 그 모든 증거를 스위스에 있는 국제은행 개인 금고에 보관해 두셨고 그 금고를 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지우는 육체적인 무게뿐만 아니라 거대한 감정적 무게가 담긴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금고가 어딘데요? 스위스 제네바 인터내셔널 헬베티아 은행입니다. 정 박사가 말했다. 돌아가시기 전 여사님이 제게 남기신 정확한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내 손녀가 세상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증명하는 날, 누구도 그 아이를 무시하거나 입 다물게 할 수 없는 날이 오면 그때야말로 그 아이가 모든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된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 말은 리무진 안의 침묵 속에서 무겁게 울려 퍼졌다. 평생 동안 지우는 할머니가 단지 외국어를 사랑했던 가난한 파출부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할머니가 훨씬 더 위대한 분이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거대한 불의를 목격하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맞설 용기를 가졌던 진짜 영웅.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정 박사가 표정을 굳히며 덧붙였다. 당신을 사기죄로 고발한 세 번째 클라이언트, 끝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던 그 사람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리차드 정입니다. 외교관 사회와 깊게 연루된 사설보안업체 소속이죠. 그 사람만이 끝까지 고발을 유지했던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제 재판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건가요? 지우의 등골을 타고 소름이 돋았다. 당신이 10개 국어 번역가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자 배후의 누군가는 당신이 할머니의 비밀을 캐내 진짜 위협이 되기 전에 사기꾼으로 낙인 찍어 사회적으로 매장할 기회를 엿본 겁니다. 오 변호사가 황급히 폰을 집어들었다. 당장 경찰 보호를 요청해야 해. 하지만 그녀가 통화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검은색 밴 한 대가 리무진 앞을 거칠 게 가로막았다. 밴에서 내린 남자는 굳은 표정을 한 40대 남성으로 목에는 국가정보원 NIS 신분증이 걸려 있었다. 서지우 씨, 저는 국정원 최태진 요원입니다. 당장 저와 동행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아셨죠? 지우가 생존 본능을 발동시키며 날카롭게 물었다. 우리는 당신의 사건과 관련된 통신망을 모니터링해왔고 방금 아주 심각한 도청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당신에게 암살 청부가 내려졌습니다. 누군가 당신이 스위스 제네바에 영원히 도착하지 못하게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우가 방금 막 되찾은 평온한 세상은
순식간에 훨씬 더 치명적이고 위험한 곳으로 변해버렸다. 그녀가 찾는 해답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스위스의 한 금고 안에 누군가는 그것을 덮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을 치명적인 비밀들과 함께 잠들어 있었다. 결정은 즉각적이었다. 지우는 최 요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미숙 아줌마와 얘기하기 전까진 아무데도 안 갑니다. 아줌마가 절 필요로 해요. 서지우 씨,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시겠습니까? 최 요원이 압박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몹시 위험한 자들이 당신을 쫓고 있다고요. 아무도 절 거들떠보지 않을 때 자기 모든 걸 걸고 저를 도와준 유일한 분이에요. 지우가 단호하게 쏘아붙였다. 지금 그분을 버려두고 가진 않을 겁니다. 오 변호사가 지우의 팔을 잡았다. 지우 씨, 요원님 말씀을 듣는 게 좋을지도.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정 박사가 뜻밖의 개입을 했다. 만약 구치소장이 여사님이 발견하신 것과 연관이 있다면 당장 알아내야 합니다. 제가 지우 씨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대표가 폰을 닫았다. 제4설 경호팀을 10분 안에 구치소로 집결시키겠습니다. 최 요원은 자신이 이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동행합니다. 그리고 털끝만 한 수상한 낌새라도 보이면 바로 철수하는 겁니다. 15분 후 그들은 서울구치소로 돌아왔다. 불과 몇 시간 전 엄청난 해방감을 느끼며 빠져나왔던 그 건물이 이제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위협적인 기운을 뿜어내며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다. 하얀 복도 위로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이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지우에게 늘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정윤희 교도관이 입구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지우 씨,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정 교도관이 초조하게 속삭였다. 김미숙 씨가 완전히 공황 상태예요. 계속 구치소장이 당신 할머니 일과 관련이 있다고 소리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진 모르겠지만 당신하고만 말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최동만 구치소장은 어디 있습니까? 국정원 최 요원이 프로다운 냉철한 톤으로 물었다. 소장실에요. 하루 종일 어딘가로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지우 씨 사건이 전국 방송을 탄 직후부터 극도로 신경질적인 상태입니다. 정 교도관이 그들을 이끌고 지우에게 너무도 익숙한 복도를 지나갔다. 47번 방에 도착했을 때 미숙은 2층 침대에 앉아 공포와 결의가 뒤섞인 표정으로 무릎을 꽉 안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미숙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세상에 진짜 와줬구나. 그 끔찍한 일들을 겪고 여길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줌마, 무슨 일이에요? 뭘 알아낸 건데요? 미숙은 지우와 동행한 사람들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최 요원이 국정원 신분증을 내밀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모두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호받습니다. 관련 정보가 있다면 즉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미숙이 깊게 심호흡을 했다. 이틀 전이었어. 최 소장 집무실 근처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지.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소장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 지우 너에 대한 얘기였지. 그 늙은 여편네가 골칫거리였는데 그 손녀가 지 할미가 찾은 걸 알아선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더군. 지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늙은 여편네가 우리 할머니를 말하는 거였군요. 처음엔 확신할 수 없었어. 그런데 오늘 네가 무죄로 풀려났다는 뉴스가 나오자 소장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더라고. 그리고 통화를 한 번 더 했어. 이번엔 내가 똑똑히 들었어. 이순옥이라는 이름과 그 손녀의 손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될 서류들에 대해 이야기했어. 정 박사가 앞으로 나섰다. 블랙우드 가문이나 국제 밀매 조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까? 맞아요. 미숙이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블랙우드 놈들이 그 서류를 여태 보관하고 있었다니 멍청한 새끼들이라고 욕했어요. 기회가 있을 때 당장 파쇄해버렸어야 했다면서요. 최 요원이 즉시 폰을 꺼내 상부의 긴급 지원과 병력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오 변호사는 의자에 주저앉아 이 사태의 어마어마한 법적 파장을 계산하느라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다. 하지만 지우가 느끼는 감정은 오직 하나, 지독한 분노였다. 그녀의 할머니를 끔찍한 사지로 몰아넣은 자들에 대한 분노. 할머니의 죽음이 결코 자연사가 아니었을 거라는 끔찍한 깨달음에 대한 분노. 그리고 수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과거의 검은 그림자가 자신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그 인간이랑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지우가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최 소장과 대면해야겠어요. 지우 씨, 그건 너무 위험해. 오 변호사가 경고했다. 위험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지우가 최 요원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요원님은 국가기관 소속이시잖아요. 공식 수사 명목으로 들어갈 수 있죠. 전 우리 할머니에 대한 대답을 당장 들어야겠습니다. 최 요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몇 가지 신문을 할 겁니다. 하지만 서지우 씨는 내 뒤에 바짝 붙어 계십시오. 상황이 조금이라도 위험해지면 무조건 퇴각입니다. 최동만 구치소장의 집무실은 3층에 있었다. 그는 뚱뚱한 체격에 숱이 적은 머리를 가졌고 엄청난 죄책감에 짓눌린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극도의 초조함을 뿜어내고 있었다. 최 요원이 국정원 신분증을 들이밀며 방에 들이닥치자 최 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국정원에서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최 소장, 이순옥 여사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소장의 눈동자가 요동쳤다. 이순옥, 전 그런 이름 모릅니다. 거짓말 마. 지우가 최 요원의 재질을 뿌리치고 집무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 이 구치소에서 청소부로 일하셨어. 당신은 우리 할머니를 똑똑히 알고 있었고 정황상 할머니가 뭘 알아냈는지도 알고 있었지. 최 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아가씨가 미쳤나?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기억을 되살려 드려야겠군요. 최 요원이 녹음기를 꺼냈다. 당신이 전화통화로 그 늙은 여편네와 서류들에 대해 떠드는 걸 들은 확실한 증인이 있습니다. 설명해 보실까요? 소장은 대놓고 비오듯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요원과 지우 그리고 출입문을 미친 듯이 오갔다. 마치 퇴로를 찾는 덫에 걸린 쥐새끼 같았다. 난 그냥 여기서 일하는 공무원일 뿐이요. 그 노인네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난 전혀 몰랐. 하지만 무언가는 알고 있었지. 지우가 책상 쪽으로 몸을 숙이며 그를 압박했다. 우리 할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 너무나 갑작스럽고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말이야. 할머니가 자신이 알아낸 그 거대한 진실을 법정에서 증언하기 직전에 난 그 노인네 죽음이랑 아무 상관없어. 최 소장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심장마비였다고. 의사들이 그렇게 판정했잖아. 방금 전엔 그 이름을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최 요원이 차갑게 지적했다. 최 소장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좋아, 알겠어. 이순옥 그 노인네를 알았지. 여기서 몇 달 동안 청소부로 일했으니까 아주 말없고 조용한 늙은이였지.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인네가 내게 어떤 정보를 들고 왔어. 아주 끔찍하고 위험한 정보를. 무슨 정보? 지우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초인적인 의지로 참아내고 있었다. 그녀가 외교관 집들을 청소하며 목격한 것들이라고 했어. 사람들이 불법으로 밀매되고 외교관들의 면책 특권과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그 거대한 국제 범죄 조직의 은폐막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 서류들. 노인네는 내게 복사본을 보여줬어. 그리고 이 끔찍한 짓을 막기 위해 경찰 수뇌부에 고발할 수 있도록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사정했지. 그래서 도와주셨습니까? 최 소장이 감히 지우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도와주겠다고 했지. 하지만 난 너무 무서웠어. 그 일에 얽힌 놈들은 너무 거물이었고 돈과 권력이 어마어마했으니까. 그래서 그 노인네가 뭘 하려는지 그놈들에게 밀고 해버렸어. 집무실에 내려앉은 침묵은 그 어떤 육두 문자보다도 무겁고 끔찍했다. 당신이 우리 할머니를 팔아넘겼어. 지우가 간신히 숨을 내뱉듯 속삭였다. 할머니는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은 돈과 권력에 할머니를 팔아넘긴 거야. 그놈들이 무슨 짓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 소장이 엉엉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냥 그 노인네를 감시만 하겠다고,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조용히 입만 말겠다고 했단 말이야. 노인네를 죽일 거라곤 정말 상상도. 지우가 그의 말을 끊었. 그놈들이 죽인 게 맞군요. 나도 몰라. 정말 모른다고. 소장이 오열했다. 기록상으론 분명 자연사였지만 난 항상 의심했어. 지난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끔찍한 의심 속에 살았다고. 최 요원은 이미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과학수사대와 체포 영장,
그리고 전면적인 강제 수사를 요청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우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귓가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이명만이 울릴 뿐이었다. 정 박사가 다가와 지우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지우 씨, 이제 당신이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낡은 가방에서 세월의 흔적이 묻은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내게 맡기신 겁니다. 지우 씨가 모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 때 전해달라고 하셨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인 것 같군요. 지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요리책에서, 장보기 메모장에서, 그리고 매일 아침 남겨두던 따뜻한 쪽지에서 수백 번은 보았던 너무나도 익숙한 할머니의 글씨체로 쓰인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나의 사랑하는 강아지 지우야.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네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정 박사님이 내 마지막 부탁을 지켜주었다는 뜻일 테고, 내 손녀가 드디어 세상의 모든 짐을 감당할 만큼 강하고 멋진 어른이 되었다는 뜻일 게다. 할미는 평생 동안 너에게 여러 나라의 말들을 가르쳤지. 단어에는 힘이 있고 소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며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곧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이야. 하지만 내가 왜 그토록 절박하게 네가 언어를 배우길 바랐는지 그 진짜 이유는 단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지. 할미가 젊었을 때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끔찍한 불의를 너무 많이 목격했단다. 짐승처럼 착취당하는 사람들, 생이별을 하는 가족들, 짓밟히는 무고한 생명들. 하지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내겐 권력도 없었고 내 목소리를 낼 창구도 없었고 그 누구도 가난한 청소부의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내 강아지, 너는 달라. 너에게는 할미가 평생토록 가지지 못했던 무기가 있단다. 너에게는 수많은 언어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지. 너는 목소리를 잃어버린 자들을 대신해 말할 수 있어. 단순히 단어를 다른 언어로 바꾸는 게 아니라 억울함을 정의로 번역하고 침묵을 진실로 번역해낼 수 있는 힘이 너에게는 있단다. 내가 스위스 제네바 금고에 남겨둔 문서들은 단순한 범죄의 증거가 아니야. 세상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절박한 사람들의 목소리란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번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너 하나뿐이야. 앞으로 네가 걸어갈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거란 걸 안다. 할미의 입을 영원히 틀어막으려 했던 자들이 너의 입마저 막으려 들 테니까. 하지만 할미는 네가 나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강한 아이라는 걸 안다. 너는 지식만 가진 게 아니라 세상을 맞설 찬란한 용기를 가졌으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내 새끼야. 네가 세상에 우뚝 서는 걸 보기도 전에 내 심장이 멈춰버렸다면 그건 할미가 내 남은 모든 생명력을 쥐어짜 너를 준비시키는데 다 썼기 때문일 테니. 할미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하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언어,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이야기, 우리가 맞잡았던 모든 시간은 오직 이 한순간, 세상이 마침내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될 그날을 위한 준비였어. 이제 가거라. 제네바에 가서 그 금고를 열고 억울하게 묻힌 이야기들을 세상에 꺼내어 침묵당한 자들에게 목소리를 주어라. 네가 그 일을 해냈을 때 너는 알게 될 거야. 네가 쉽게 국어를 해서가 아니라 네가 가진 그 귀한 재능을 세상의 가장 낮고 어두운 곳을 비추는 데 사용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할미가 널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를. 사랑한다, 내 강아지. 언제나 너를 사랑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를 사랑할 거야. 너의 할머니 이순옥. 편지를 다 읽은 지우의 눈에서 며칠 동안 꾹꾹 억눌러 왔던 눈물이 둑이 터진 듯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깊은 뜻을 마침내 온전히 깨달았다는 경외감, 삶의 목적, 그리고 죽음조차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에 대한 눈물이었다. 미숙도 지우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다. 오 변호사의 뺨에도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고 산전수전 다 겪은 냉혹한 국정원 최요원조차 남몰래 눈시울을 붉히며 눈가를 훔쳤다. 정 박사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여사님은 당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심장은 이미 한계였고 그 끔찍한 진실을 파헤치며 겪은 극도의 스트레스가 병을 악화시켰죠. 하지만 여사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매일같이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홀로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셨죠. 지우 씨가 반드시 여사님의 과업을 이어받아 끝내줄 거라 확신하셨으니까요. 지우는 할머니의 체온이라도 남아있는 듯 편지를 곱게 접어 가슴에 꼭 품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다. 제네바로 가겠습니다. 할머니가 시작하신 일 제가 끝내겠습니다. 혼자 가게 두지 않을 겁니다. 어느새 나타난 한지연 대표가 결연한 표정으로 집무실에 들어섰다. 스위스에 우리 번역 그룹 지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필요한 모든 자금, 경호, 법적 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행합니다. 당신의 변호사이자 친구로서 나도 같이 가. 오 변호사가 눈물을 닦으며 거들었다. 나도 갈게. 놀랍게도 미숙이 나섰다. 난 이틀 뒤면 출소해. 네 할머니에게 저지른 저 끔찍한 짓거리를 듣고 나니 나도 내 몫을 돕고 싶어졌어. 최 요원이 폰을 닫았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인터폴 공조 수사도 승인되었습니다. 출국부터 제네바 도착까지 전 과정에 최고 수준의 국가요원 경호가 붙을 겁니다. 최동만 구치소장은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 오열하며 집무실 밖으로 끌려갔다. 사법방해, 범죄단체 은닉, 살인방조 혐의였다.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지우는 자신의 내면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불쌍한 고아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용기와 정의라는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자였다. 할머니는 언어라는 씨앗을 지우의 마음속에 심었다.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은 어떤 외압에도 꺾이거나 침묵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거목으로 자라나 있었다. 바로 그때 한 대표의 전화가 울렸다. 짧게 통화를 마친 그녀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렸다. 블랙우드 부인입니다. 지금 호텔에 계신데 지우 씨의 할머니께서 은행 금고에도 맡기지 못하고 오직 부인에게만 은밀히 남겨두신 마지막 물건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밤 당장 지우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퍼즐 조각이 맞춰질수록 할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을 희생했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가시죠. 지우가 말했다.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차가운 금고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바꿀 진실들이 6년째 제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서지우는 마침내 세상에 억눌린 목소리를 번역할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 마거릿 블랙우드 부인이 머무는 호텔은 우아함과 기품 있는 삶의 역사가 배어있는 곳이었다. 오 변호사, 정 박사, 한 대표와 함께 지우가 스위트룸에 들어서자 은발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부인이 일어났다. 부인의 푸른 눈동자는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보아온 이 특유의 깊이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가 지우를 보자마자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쩜 네 할머니가 매일같이 자랑하던 그 모습 그대로구나. 마거릿 부인이 지우의 두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다. 이순옥 여사는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었단다. 우리 가족이었지. 그리고 우리 중 누구도 몰랐던 여사님의 비밀이 있었어. 그게 무엇인가요? 여사님은 사람을 읽는 천부적인 능력이 있었지. 여러 언어를 이해했기 때문에 외교관들이 파티에서 자기들끼리만 알아듣는 줄 알고 떠드는 은밀한 모의를 모두 들을 수 있었어. 부인의 눈이 과거의 끔찍한 기억을 향했다. 어느 날 러시아와 아랍 외교관들이 인신매매 네트워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들으셨단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 내 남편과 나는 그 사실을 듣고 경악했지. 당장 고발하려 했지만 이순옥 여사님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그들을 만류하셨어. 그날부터 여사님은 그들의 대화, 동선, 밀매 루트를 미친 듯이 수집했단다. 투명 인간처럼 파티장을 돌아다니며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기밀들을 빼냈지. 부인이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상자로 다가갔다. 그런데 내 남편이 심장마비로 돌연사했어. 그가 모든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마음먹은 바로 다음 날이었지. 여사님은 극도의 공포에 질렸단다. 본인의 목숨이 아니라 홀로 남겨질 너, 지훈이가 다칠까봐 두려워하셨어. 그래서 이 상자를 내게 주며 맹세하게 하셨지. 네가 이 거대한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지고 세상이 널 주목할 때 이것을 넘겨달라고. 부인이 상자에서 작은 외장, 하드와 서류를 꺼냈다.
이 안에는 그 외교관들의 은밀한 대화 녹음 파일,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악마들에게 희생당한 실제 피해자들의 생생한 육성 증언이 담겨 있단다. 네 할머니는 네가 훗날 그들의 언어를 번역해 세상에 폭로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셨어. 그날 밤 지우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외장 하드 속에서 흘러나오는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의 비통한 목소리들, 짓밟힌 영혼들의 절규, 그리고 매 녹음 파일의 끝마다 반드시 너희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겠다는 할머니의 따뜻하고 단호한 육성이 담겨 있었다. 동이 틀 무렵 지우의 눈물은 말라붙었지만 가슴속엔 끌 수 없는 맹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그들은 제네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스위스의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인터내셔널 헬베티아 은행은 세대를 뛰어넘어 기밀을 보장하는 대리석 요새와도 같았다. 보안구역에서 지우는 마침내 4721번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할머니의 반듯한 글씨로 정리된 수백 장의 범죄 증거 서류가 있었다. 하지만 지우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서류 더미 맨 밑에 깔린 낡은 사진첩이었다. 지우의 첫 등교, 처음 번역 알바를 했을 때의 모습 등 지우의 평생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 지우가 번역 인증서를 들고 환하게 웃는 사진 뒷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강아지가 드디어 준비를 마친 날, 이제 세상만 준비되면 되겠구나. 지우는 사진첩을 가슴에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어떤 언어로도 번역할 수 없는 가장 순수하고 깊은 숭고한 사랑이었다. 몇 주 후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지우와 오 변호사, 그리고 국제법률팀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한 증거들은 외교계를 초토화시켰다. 3개의 거대한 국제 인신매매 네트워크가 붕괴되었고 6개국에서 17명의 고위 외교관과 부패 관료들이 구속되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세상을 흔든 것은 지우가 직접 제작한 다큐멘터리 침묵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할머니가 남긴 외장하드 속 피해자들의 육성을 직접 번역하여 내보냈다. 단순한 텍스트 번역을 넘어 그들의 한, 슬픔, 그리고 문화적 맥락까지 영혼을 담아 더빙한 그녀의 목소리는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울렸다. 다큐멘터리는 일주일 만에 1억 뷰를 돌파하며 각국 정부의 즉각적인 정책 변화를 끌어냈다. UN 인권위원장이 직접 지우에게 연락해왔다. 서지우 씨, UN 특별 인권 번역관 직을 맡아주십시오. 세상이 반드시 들어야 하지만 권력이 없어 묻힌 목소리들을 당신이 대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우는 수락했다.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다. 정규 학위나 자격증은 없지만 비범한 재능을 가진 전 세계의 인재들을 발굴하고 훈련시키는 특별 프로그램을 UN 산하에 신설해달라는 조건이었다. 진짜 재능은 기관의 승인 도장 따위가 없어도 그 자체로 빛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6개월 후 지우는 다시 서울의 법정에 섰다. 이번에는 피고인이 아니라 국제사법 정의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자로서였다. 맨 앞자리에는 강철민 전 판사가 앉아 있었다. 그는 지우 사건 이후 큰 깨달음을 얻고 판사직을 조기 사임한 뒤 사법부의 편견을 바로잡는 사법개혁운동가로 일하고 있었다. 서지우 씨, 연설 후 강 전 판사가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당신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했는지 깨닫게 해주었죠. 용서가 과거의 상처를 지울 순 없지만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을 열어주죠. 지우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맞잡았다. 미숙은 한 대표의 후원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쓴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센터장이 되었다. 오수진 변호사는 그 해의 자랑스러운 국선 변호 인상을 수상했고 지우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백성호 교수는 논문 표절이 밝혀져 학계에서 영구 퇴출되었다. 진실을 고백했던 이성민 엔지니어는 지우의 뜻에 동참해 비전통적 인재를 후원하는 재단을 설립했다. 1년 뒤 지우는 스위스에서 잠시 귀국해 할머니가 잠든 묘역을 찾았다. 할머니, 지우가 비석 앞에 꿇어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제가 끝냈어요. 할머니가 지키려 했던 그 목소리들, 이제 온 세상이 듣고 있어요. 할머니를 침묵시키려 했던 자들은 모두 대가를 치렀고요. 부드러운 바람이 나무를 흔들며 지나갔다. 마치 할머니가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았다. 이제야 알겠어요.
할머니가 제게 왜 그토록 많은 언어를 가르치셨는지, 그건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공감하는 법을 배우는 거였어요. 사람과 사람을 잇고 어떤 배경을 가졌든 모든 사람의 이야기에는 들을 가치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죠. 지우는 가방에서 스위스 금고에서 찾았던 그 사진첩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새로운 사진이 한 장 추가되어 있었다. 제네바 유엔 본부 앞에서 전 세계에서 모인 다양한 국적의 비전통적 인재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지우의 사진이었다. 그녀가 번역해주고 그녀가 목소리를 찾아준 사람들의 미소가 그 안에 가득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제네바의 아파트로 돌아온 지우의 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안이었다. 저기, 서지우 번역관님 맞으신가요? 저는 콰테말라의 작은 시골에 사는 16살 마리아라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봤어요. 전 학교는 못 갔지만 관광객들에게 배워서 5개 국어를 해요. 하지만 다들 학위가 없으니 전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해요. 제가 번역관님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우의 얼굴에 따뜻한 눈물과 함께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럼 당연하지 마리아. 내 이야기를 들려줄래?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우는 이것이 진정한 할머니의 유산임을 깨달았다. 처벌받은 범죄자나 화려한 상패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 다시 숨을 쉬게 된 단 한 명의 생명. 알아봐주는 이 없던 재능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는 그 순간들. 희망의 선순환. 이 모든 것은 결코 언어나 사법 시스템 혹은 사기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다. 손녀가 험난한 세상을 무기로 삼아 바꿀 수 있도록 평생을 바쳐 철저히 무장시킨 한 할머니의 위대한 사랑. 죽음과 시간, 그리고 모든 편견과 상황을 뛰어넘은 그 사랑은 이제 11개 국어로 번역되어 전 세상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다.